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인 정대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로라는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970년에 나온 존 롤스의 정의로는 정치 철학 관련 분야에서 20세기의 최고의 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합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도 세 손가락 안에 20세기의 최고의 정치학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세 손가락 안에 누구나 다 뽑을 그런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책으로 꼽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회페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 하나의 작품으로 철학적 장면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사례는 오늘날 거의 없다. 다른 번역들이 대체로 공동의 노력의 결과인데 반해서 한 세대 조금 이전에 활동한 하버드대학 교수 존 롤스는 기념비적인 저작인 정의론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불러도 좋을 심오한 변혁을 불러왔다. 정치적 사유의 역사는 그 이후 플라톤에서 롤스로 간결하게 요약이 된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유럽에서 정치적 사유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최초의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한다면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 롤스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여튼 정치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군에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정치 철학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롤스를 이제 가장 나중에 다루고 있는데 롤스의 할애된 양도 다른 철학자들을 다룬 것보다 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그 책이 나오자마자 서양 세계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학술 대회를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논문들을 양산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들어보셨을 책 중에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그 동기가 롤스의 정의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박사 논문으로 쓴 게 정의의 한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때 정의의 한계는 사실 정의론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책으로 박사학위를 쓰자마자 이제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상당히 의미 있게 잘 비판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세계적인 학자로 있었던 롤스 교수가 이제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이미 유명한 사람이고 마이클 샌델은 아주 새내기 교수였었는데 자기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 이전에는 롤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엽적인 곳에서 롤스를 다뤘다고 한다면 마이클 샌델은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존 롤스의 책 전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비판을 해서 또 한편으로 호평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 롤스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존 롤스가 마이클 샌델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존 롤스는 이 책 한 권으로 정말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고 이 책이 갖는 의미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오늘날도 가장 정치 사회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론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1921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이제 작고를 한 20세기 최고의 정치 도덕 철학자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볼티모어에서 태어났고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코넬대, MIT 등에서 교수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정의 문제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텐데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철저하게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의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존 롤스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정치 사회 또는 도덕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원리는 철학적 사상은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공리주의는 이제 18세기에 나왔던 이제 그런 도덕 철학 또는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리주의는 모든 것을 효용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틸리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리주의는 유틸리테리언이즘인데 바로 유용성, 효용성의 관점에서 우리의 도덕적 행위, 정치적 행위들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근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리주의를 이야기할 때 계몽의 윤리학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계몽주의의 어떤 그 도덕적 표현이 이제 공리주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일종의 18세기의 어떤 과학혁명, 아이작 뉴턴이나 그 다음에 갈릴레오와 같은 어떤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자연을 이제 아주 과학적인 방식, 오늘날 의미의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해명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연을 탐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사실은 양화, 수학화 또는 객관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화로 번역되고 있는 영어로는 objectification인데요. objectification은 객관화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객체화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을 객관화시킨다 또는 객체화시킨다라는 말인데,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적으로 표현한다,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을 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학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발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그런 양적 표현 또는 그런 수학적 표현을 단순히 자연 대상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계몽주의자들은 그거를 시장에도 적용시키고,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라는 것이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을 작성을 하는데, 어떤 시장의 질서를 철저하게 수학적인 방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학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까지도 다 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의 심리적 현상, 예컨대 인간의 어떤 도덕감, 이런 것들도 다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18세기에 인간의 심리 현상까지도 이제 양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시장이나 인간의 심리 현상들은 양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질적인 영역이고, 정말 우리가 뭘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심리 현상들을 전부 다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보여줬고, 그 이름이 이제 유용성이라는 관점, 효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공리주의는 특히 이제 기업체나 이제 정부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도덕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는 어떤 행정 철학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특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듯이 최선의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행위의 어떤 원칙이 돼야 되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거나 어떤 투자를 진행할 때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돼야 된다는 게 이제 공리주의의 이제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롤스는 그런 공리주의가 일종의 전체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별로 동감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중요한데 그게 어떤 결과에 어떤 선을 산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것들을 산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유도 이렇게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유 자체도 효용성, 결과의 관점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 또 다른 중요한 현대의 사조인 자유주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 그 모든 선함, 모든 좋음보다도 더 앞선 것, 좋음의 최고 형태가 일종의 행복일 텐데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행복을 모든 가치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자들은 이제 어떤 지점에서 큰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자유, 권리,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물일 뿐이야.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시선 안 된다. 그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권리라는 개념을 마치 그걸 가지고서 사회를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공리주의를 거의 뭐 돼지의 윤리학 정도로, 이건 돼지나 그렇게 결과를 중시하고, 그렇지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의 자유이고 인간의 권리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가치,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인 것이지, 결과만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은 돼지와 다를 바가 뭐냐라고 말해서, 예를 들어서 칸트와 같은 자유주의자는 공리주의를 돼지의 윤리학이다라고 비판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롤스는 바로 이 자유주의와 공리주의가 함께 이렇게 최고의 활동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롤스는 자유주의적 자에 속해 있습니다. 롤스의 지적 계보를 잠시 살펴본다면, 첫째는 계약론이 있고, 둘째는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가 있고, 셋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칸트의 도덕 철학이 있습니다. 사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자유주의자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영국의 어떤 존 로크나 그다음에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들이라고 했던 사람들과는 결을 많이 달리하는 그런 자유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롤스가 칸트의 이 자유 개념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칸트의 자유 개념,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말했던 자유 개념이 아니라 칸트의 자유 개념을 이제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서 자유주의를 혁신적으로 번역시키는 그런 과업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 정의론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부가 원리론, 제2부가 제도론, 제3부가 목적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철학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실 원리론 제1부입니다. 일부 원리론인데, 원리론에서 다루는 게 첫 번째가 공정으로서의 정의, 두 번째 정의의 원칙, 세 번째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우리 철학자들이 이제 주로 정의론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이제 제1부에 속해 있어서 오늘 또 주로 이제 일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리론에서 이제 정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까지 정치 공동체가 있는 인간의 사회에서는 항상 정의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었는데, 롤스가 어떤 점에서 끊임없이 대두왔던 정의 문제가 어떤 점에서 새로운 것이고 어떤 점에서 혁명적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듯이 롤스의 지적 계보는 첫째 이제 계약론에 있습니다. 사회 계약론에 있다는 것이죠. 사회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자연 발생적인 것 혹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설명해 왔었는데, 이제 국가를 설명할 때, 사회와 국가를 설명할 때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가지고서 현대 국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최초의 사람이 뭐 그 이전에 있었지만 유의미하게 최초의 사람이 이제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책에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고요. 그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또 이제 사용했던 사람이 홉스 바로 직후에 나온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죠. 20세기 현대사회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정초시킨 사람이 존 로크인데, 존 로크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를 설명할 때 계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사회계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루소와 같은 사람이죠. 루소도 그렇고, 칸트도 사실 사회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롤즈와 같은 사람이 이제 사회계약을 다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장치로서의 계약이라는 계약론의 전통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지상주의 또는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말했던, 오늘날은 그걸 자유주의가 몇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리버리테리언이즘이라고 번역하죠. 그런 전통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적인 어떤 지적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전통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이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고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이제 행복에 있다 그랬고, 모든 것들은 행복을 중심으로, 일종의 행복은 최고선이 되겠죠. 행복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가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리주의, 현대에 와서는 공리주의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리성,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열등한 가치였던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즉 심지어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주의의 전통에 서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자유야말로 국가 공동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칸트의 도덕 철학을 만나면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른 종류의 자유 개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에 따르면 자연에는 자유가 없고 이성에서만 자유가 등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겠죠. 예를 들어 자연의 법칙이 지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본성이라고 번역하죠. 인간의 본성, 네이처를 이제 외부 사물에 대해서 번역할 때는 자연이라고 번역하고 내적인 것으로 번역할 때는 이제 본성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영어로는 똑같이 네이처입니다. 인간의 자연도 사실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자연만이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도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 인간의 자연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자연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욕구,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연 법칙의 대표적인 게 생물학에서 법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약육강식이니 적자 생존이니 또 이제 생명체의 특징은 자기 보존의 욕구, 그 다음에 또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것,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인간이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그 추구 경향들인데, 자연에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칸트의 어떤 생각은 아주 혁명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는 혁명적인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나는 내 것이고 나로부터 나온 것도 내 것이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의 자연이, 나의 본성이 나에게 뭔가를 시키고 그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하는 것,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칸트는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일종의 경향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내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나는 이것을 먹어야지 라고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어떤 욕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그것은 나의 자발적인 어떤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 자유라는 가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칸트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자율성인데, 영어로 하면 오토노미라고 하는 건데,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제정한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입니다. 즉 인간의 자연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연의 욕구가, 자연이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게 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오로지 이성에서만 가능하다. 자연에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오로지 이성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자연의 욕구가, 나의 자연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어떤 타자의 간섭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자연이 시키는 것들은, 나의 자연이 시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주어진,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방식으로 하게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뉴턴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죠. 어떤 것이 작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다. 액션과 리액션의 이제 관계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 예컨대 자연이 너는 지금 10시간 동안 밥을 먹지 않았으니까 지금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작용이 발생하면, 나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뭔가를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리액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자연에 의한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액션과 리액션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칸트인데, 바로 이 칸트의 자유 개념에서 롤스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롤스는 정의란 무엇이냐, 저스티스라는 게 무엇이냐, 한 국가 공동체가 유지된, 정치 공동체가 유지되는 핵심적인 가치로서의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그걸 공정함, 페어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정이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이 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롤스는 정의란 뭐냐? 공정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정함이라고 하면 좀 더 이렇게 무게 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fair 혹은 unfair 하다는 말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부당한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가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우리는 왜 나한테만 왜 그래? 왜 나도 이거 더 줘? 나도 더 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울부짖거나 항의를 하게 되는데 유럽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좀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면은 나에게 이거 더 줘라는 말과 함께 뭐라냐면 이게 왜 unfair해? 부당해? 나에게만 왜 그래? 이건 unfair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fair, unfair라는 말이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함 그러면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가 돼버려 가지고 적어도 공정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녀야 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면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정함, fair, unfair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fair하다는 말이면 남과 다르지 않게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의 룰과 같은 용어겠지요. 그러니까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표현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처벌을 하고 타자는 처벌하지 않느냐? 이거 불공정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죠. 왜 그 룰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고 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 이제 unfair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개념을 좀 더 철학적으로 깊이 가져온 사람이 이제 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우리가 어떤 것이 정의롭다라고 말하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롤스가 사회나 국가치를 설명할 때 이제 그 사회 계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홉스가 이제 가장 유의미하게 사용했던 현대적 의미에서 가장 유명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의 어떤 불안, 자연 상태에서 놓여 있는 어떤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많은 기득권들을 포기하면서 이제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사회계약이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로크 같은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제 계약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과 내가 아주 평등한 조건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공정하다고 말할 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져야 할 때는 비록 당사자들이 사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가 뭐 여전히 그것들이 지속된다고 많은 사람이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과 아주 중소기업 사이의 어떤 그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자신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이익에 어떤 부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기업의 요구를 맞추려고 하고 대기업은 가능하면 가격을 후려쳐서 이제 중소기업과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계약 관계가 보면 대기업에 의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대기업의 조건들이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비록 당사자들이 사인을 했다 할지라도 야 그건 공정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왜냐하면 두 당사자가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생각은 양 당사자가 평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의사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강제, 외적인 강제, 내적, 외적 강제 없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무기를 들이대고서 사인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으로 그 외적인 강제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적인 강제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적으로 아주 강박 어떤 상황,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자기가 평소 같으면 수행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계약을 했다라고 말하면 그 내적 강제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된 거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어떤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는 외적이나 내적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인데, 즉 자유로운 의사가 없었다라는 방식인데요. 계약이라는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 두 당사자가 평등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계약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서로 상호 이익 또는 상호 이해, 상호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다. 그럼 누가 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자유로운 두 당사자, 평등한 상황, 그 다음에 상호 이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가 결합될 때 우리는 그걸 보통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말이죠. 현실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평등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로운 상황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상호이익이 동시에 보장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평등과 자유와 상호이익이라는 것이 그대로 분석이 되지만, 우리의 모든 현실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씩 빗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많은 빗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제재의 대상이 되죠. 많이 빗나갔을 경우에는. 또 많은 경우에는 이제 빗나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관례상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처한 위치나 그다음에 협상력, 지식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 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을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어떤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이 공정한 계약인가,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를 항상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계약 그 자체를 분석해서 봤던 것처럼 계약 그 자체는 일종의 이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완벽한 이상적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임수나 강제 등 불공정한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힘과 지식이 동등하고 처한 위치가 똑같다고 가정되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계약, 바로 그런 상황에서 처해진 계약을 우리는 공정한 계약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롤스는 정의란 뭐냐? 공정함인데, 공정함이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당사자가 계약당사자 평등하고, 그 다음에 상호이익이 서로 전제되어 있을 때 이루어진 그런 계약관계, 계약이야말로 공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었어요. 또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 정치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합의를 했으면 그건 공정한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공정한 정치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 계약은 끊임없이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계약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 홉스나 로크가 하는 것처럼, 또는 루소가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을 계약합시다, 이런 국가를 만듭시다 라고 이제 사회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로스가 볼 때는 그곳에서는 힘 있는 자, 지식인, 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돈이 많은 자, 또는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일의 입김이 이렇게 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원칙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 도덕적 신념도 다를 수가 있고, 종교적 신념도 다를 수가, 어떤 정치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이종교를, 어떤 사람은 더 도덕 가치를 서로 자기의 어떤 정치 공동체의 주된 어떤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곳에서 이제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치 공동체가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존중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우리의 입장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소위 말해서 사유 실험을 통해서 그 해소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유 실험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한번 가정해 보자. 즉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할 수가 있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일종의 무지의 배일 상태입니다. 이때 무지의 배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지의 배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정치 공동체를 만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는 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종교적 신념, 저런 종교적 신념, 이런 도덕적 가치, 저런 도덕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이고, 남성, 여성,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대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상의를 하고 토의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성은 남성이 유리한 방식으로,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정한 종교가 유리한 방식으로 그 사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무지의 배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런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런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또 유교인인지, 또는 내가 어떤 유교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주의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정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여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은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의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가부장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아니 유교인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시다, 불교를 국교로 만듭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현실적으로는 내가 특정한 종교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교가 우리 국가의 어떤 중요한 종교로 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어떤 종교인지 알지 못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특정한 종교가 우리 국가 공동체의 기본 종교가 된다고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떤 도덕적 신념이 그 국가의 중요한 어떤 도덕적 가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떤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 이제 롤스는 뭐라고 하냐면 무지의 배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사회 계약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원초적 상태,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말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홉스 같은 사람은 그걸 자연 상태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 원초적 상태에서는 누구도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바로 이때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하게 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무엇에 동의할까? 첫째, 롤스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반대할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유용성 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절대적인 결과가에서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입장을 주장했던 것이 공리주의인데,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찬성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롤스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초적 상태에서 빠져나와 봤더니 자기가 혹시 소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자유주장주의도 반대할 것입니다. 승자 독식. 시장에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승자 독식의 사회도 반대할 것이다. 즉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초적 상황에서는 그런 승자 독식의 사회도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원초적 상황에서는 행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보장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현대 게임 이론에서 경제학이나 아니면 행정학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게임 이론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행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인데, 소위 말해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행위자를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침해받을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는 두 가지 원칙에 도달한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이걸 평등한 자유 원칙,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원칙. 그래서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거나 특정한 도덕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와 도덕적 신념에서 중립적인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헌법에서도 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자유들을 모두 동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등한 자유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는 현대 어떤 계몽된 사회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동일한 자유를 누린다. 우리 헌법에서도 분명히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같은 어떤 자유를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롤스가 현대 헌법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에 표현되고 있는 어떤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인데 이 자유의 원칙은 사회의 공리나 일반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앞서는 가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체결할 원칙이 뭐냐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이야기할 텐데 사회에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평등이 공정한 불평등이 될 수 있기 위한 어떤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롤스는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롤스의 생각인데 하지만 그런 불평등한 상황이 당연하게 정의로운 상황, 공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고 합당하게 기대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직위 개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차등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에서 얻어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만이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장사회에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 시장사회에서는 정보가 많은 자, 그다음에 또 지식이 풍부한 자, 혹은 권력이 있는 자, 혹은 돈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여러 우연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장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강자가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시장 사회는 극도의 어떤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불평등이 용인이 되려면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에서 얻어진 그런 불평등은 사실은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 다음에 모든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공정하게 개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 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롤스를 정말 특이하게 만드는 것, 롤스를 가장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고 합당하게 기대되는데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이익이 돌아가는 사회에서 얻어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게 바로 롤스를 가장 독특한 철학자로 만드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약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회에서 이렇게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불평등이 공정한 것이라고 말하려면 사회적인 그 약자가 가장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사회적 약자가 시장에 진출할 때 이제 그걸 우리는 그 차등의 원칙의 어떤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가장 간단한 말을 표현하면 어떤 사회복지국가, 물론 사회복지국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롤스는 오히려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자유를 이렇게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히려 사회적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시스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은 가장 약자들에게 가장 혜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배울 수는 있다.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의 교육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준 사회에서에는 차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은 그것들을 이제 사회적 국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컨대 이제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특정한 어떤 약점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수 똑같이 열려져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교육비가 없다 할지 뭐 등록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국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층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는 게 교육인데, 유럽은 그 교육은 사회적 안전망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각자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비를 철저하게 무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차등의 원칙은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제도는 철저하게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차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공정한 차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아주 시장에 그대로 내놓고서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그 교육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어진 불평등은 공정한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지의 장막에서 얻어진 원칙의 도덕적 함의는 뭐냐면 일종의 임의성을 배제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지상주의자들 또는 자유주의자들이 17세기에 유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임의성을 배제했었습니다. 어떤 임의성이냐면 어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봤더니 귀족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봤더니 평민으로, 어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더니 농노로 태어났다는 것이, 우연히 태어났는데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자신의 일생을 이제 결정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임의적인 요소가 또는 우연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고대의 신분제 질서를, 그 원리를 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임의성 배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임의적인 요소, 외적인 임의적인 요소를 다 배제했지만, 그러나 임의적인 요소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체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발견했죠. 부모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거나, 또는 아주 두뇌가 아주 뛰어난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 한 번만 보면 모든 걸 암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아주 우연적으로 임의적인 방식으로 그게 자기에게 조졌는데, 오늘날 시장 사회에서는 그런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롤스가 이 무죄 상태에서 지금 입안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요소가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적인 요소를 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임의적인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봉건사회에서 출생이라는 임의성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시장사회는 재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그 다음에 능력 위주의 사실,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것, 이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교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야, 우리의 임의적인 요소를 이렇게 교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 사회주의자야? 사회주의자 아니냐? 너 사회주의자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지어 하게 되었습니다. 존 롤스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시장에 참여하려면 평등한 상황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평등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평등한 상황이라는 조건, 외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갖춘 한에서만, 즉 임의적인 요소가 제거된 상황에서만 우리는 시장에 참여했을 때 그것에서 나와진 결과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임의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냐? 나의 능력을, 나의 두뇌를, 나의 신체적 능력들을 다 제거하고서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자, 즉 자유지상주의자, 전통적 자유주의자죠. 그 신자유주의자들은 선택의 자유라는 책에서 롤스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평등주의자, 즉 롤스와 같은 사람들을 반박하면서 삶의 불공평의 불가피함을 강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능력과 재능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자연적 사회적 현상을 교정하려고 할 경우에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먼은 그런 인간의 어떤 재능들, 이런 것들을 교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이 낳은 것을 정부가 수정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유혹도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한탄하는 적지 않은 불공평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무하마드 알리가 위대한 권투 선수가 될 수 있는 기술을 타고났다는 사실은 결코 공평하지 못하며 알리가 하룻밤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도 분명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추상적 이상을 추구하느라 알리가 하룻밤 경기에서 벌 수 있는 돈이 최하층 사람이 부두에서 하루 동안 비숙련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알리를 보며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불공평하지 않는가라고 밀턴 프리드먼이 롤스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 즉 존재하는 것과 마땅히 존재하는 것, 즉 당위, 존재와 당위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연이 그러하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존재와 당위는 구분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능이 분배되는 방식과 사회 환경의 우연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며 그런 부당함은 인간의 합의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지금 밀턴 프리드만 같이 자연이 어떤 인간에게 특정한 재능을 보였는데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더러 부당함을 간과하는 구실로 이행되는 그 주장은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와 똑같이 취급한다. 자연의 분배 방식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지도 않다. 자연의 분배 방식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능력,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지능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자연이 분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건 역시 부당하지 않다. 내가 특정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나는 금수저 집안에서, 나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 그 공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다. 그것은 공정한 것도 부당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타고난 요소일 뿐이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소를 다루는 방식에서 비로소 생겨난다. 공정이라는 것은 자연이 분배하는 것, 또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도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공정함과 부정함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존 롤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의라는 개념을 공정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정함이라고 했는데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방식,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자연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했다면 사실 자연에는 공정함도 불공정함도 없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시초에 말했던 칸트가 생각이 나죠. 칸트는 자연에는 자유가 없다. 오로지 이성에만 자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자연의 분배 방식에는 공정함도 부정함도 없다. 공정함과 부정함은 그런 자연의 분배 방식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도적 차원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롤스의 어떤 그 정의론은 유럽 사회에서 사회적 국가 이론과 깊이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즉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사회에서 이루어진 불평등한 상황,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분배, 즉 불공정한 분배만이 정의로운 분배다라고 말하면서 최소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 이루어진 불공평은 사실 우리가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적 전통에 있지만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과는 전혀 결을 달리하고 있는, 그리고 공리주의와도 결과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공리주의와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종류의 어떤 정치 이론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이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고 토론거리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